오늘 화학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순간 중 하나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모든 걸 설명해 주던 완벽한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놓였을 때 단어 하나가 어떻게 화학 전체를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설명하는 완벽한 지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도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새로운 대륙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어떨까요? 바로 이게 20세기 초 화학자들이 마주했던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19세기 화학이 낳은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죠.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던 원소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정말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었습니다. 1869년 러시아의 과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가 당시 알려져 있던 약 70개의 원소들을 원자량, 그러니까 무게 순서대로 쫙 배열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각 원소는 자기만의 고유한 자리를 갖게 됐고 덕분에 자연의 어떤 근본적인 규칙성이 딱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 주기율표가 진짜 대단했던 건 단순히 원소들을 줄 세운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빈칸들 때문이었습니다. 멘델레예프는 이 빈칸에 들어갈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존재와 그 성질까지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갈륨, 스칸듐, 저마듐이 차례로 발견되면서 주기율표의 빈칸들이 하나씩 채워졌죠. 이 발견들은 주기율표의 힘을 완벽하게 증명했고 주기율표엔 화학의 절대적인 기반으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도전이 닥쳐온 거죠. 바로 방사능의 발견.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주기율표가 처음부터 막 흔들렸던 건 아니에요. 꽤 튼튼했죠. 1890년대 후반에 윌리엄 램지경이 비활성 기체들을 발견했을 때도 그냥 새로운 세로줄 하나를 추가하는 법만으로 간단히 해결됐거든요.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해 보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마리 큐리의 라듐 발견,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방사성 현상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기존의 주기율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40개 이상. 이게 대체 뭐냐고요? 당시 새롭게 발견된 방사성 물질의 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각각 다 새로운 원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저마다 주기율표에 자기 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이었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수십 개의 새로운 원소가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아하고 질서정연했던 주기율표에는 이들을 끼워 넣을 자리가 단 한 칸도 없었습니다. 질서가 순식간에 혼돈으로 뒤바뀔 위기였죠. 당시 화학자들이 느꼈던 위기감,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1922년 노벨위원회는 이 상황을 주기율표가 폭발할 위협에 처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화학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 모든 혼돈을 잠재울 단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당시의 화학자였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아이소토프, 우리말로는 동위원소죠. 과학자 프레더릭 소디가 제안한 이 개념은 그리스어로 같은 장소라는 뜻인데요.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서 주기율표에 같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원자량, 즉 무게는 다를 수 있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는지 알려면 기존의 이성질체라는 개념과 비교하면 확 와닿습니다. 이성질체는 원자 구성은 같아도 화학적 성질은 다른 물질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위원소는 이걸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원자력만 다른 원소라니 이건 기존의 상식을 깨는 발상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무게만 다르다니. 그 비밀은 바로 변이 법칙에 있었습니다. 이 법칙이 어떻게 이 거대한 원자 퍼즐을 풀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원리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어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알파 입자라는 걸 뱉어내면 주기율표에서 왼쪽으로 2칸, 베타 입자를 뱉어내면 오른쪽으로 1칸 이동한다. 이 단순한 규칙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원소의 자리를 결정하는 게 무게, 즉
원자량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핵의 양전하였습니다. 플러스 2 전하를 가진 알파 입자가 빠져나가면 핵의 양전하가 이만큼 줄어들고 마이너스 1 전하를 가진 베타 입자가 빠져나가면 핵의 양전하는 오히려 1만큼 늘어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쏟아져 나오던 그 수많은 새로운 원소 문제의 완벽한 해답이었어요.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원자량은 크게 변할 수 있지만 핵전하는 그대로일 수 있었던 거죠. 즉 무게는 다르지만 화학적으로는 완벽히 똑같은 원소, 바로 동위원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수십 개의 새로운 원소들은 사실 기존 원소들의 다른 버전, 즉 동위원소였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대담한 이론이 나왔는데 과연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 이 이론이 어떻게 증명되고 인정받게 되는지 살펴보시죠. 당시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벨위원회가 햄릿을 인용했듯이 시간은 곧 이 이론이 진실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납에서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이 토륨이라는 광물에서 나온 납을 분석해 봤더니 화학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일반 납이랑 완전히 똑같은데 원자량, 즉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던 거예요. 이게 바로 소디가 예측했던 납의 동위원소가 실제로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론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 된 거죠. 이 위대한 업적으로 프레데릭 소디는 1921년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의 동위원소라는 단어 하나가 무너져가던 화학의 질서를 구하고 원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탄소연대 측정을 하거나 병원에서 의료 영상 기술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화학을 구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것들 속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근본적인 차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주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것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